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50페이지 동물세포의 삼투와 능동수송 그리고 세포 내 섭취 세포의 배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세포의 삼투는 식물세포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동물세포의 대표적인 세포인 적혈구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이 적혈구를 고장액에 넣었어요. 고장액이 뭐였죠? 네. 세포 내부 액보다 삼투압이 높은 액체였죠. 이런 액체에 적혈구를 넣게 되면 적혈구 내에 있는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적혈구가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쪼글쪼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적혈구를 저장액에 넣게 되면요, 들어오는 물이 나가는 물보다 훨씬 많게 되죠. 그러면서 부풀어 오르는데요, 이 부피가 점점 계속 물이 들어오다가 적혈구의 경우에는 결국에 세포막이 터져서 내용물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뻥 하고 터져버려요. 이런 현상을 용혈현상이라고 하고요. 이건 식물세포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인데요. 왜 동물세포에서만 용혈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세포막이 더 이상 부풀어 오르는 걸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동물세포에서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저장액에 넣게 되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물이 많아지면서 결국 용혈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능동수송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능동수송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세포가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현상입니다. 이건 마치 아래쪽에 있는 공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이런 일과 똑같은 건데요. 이런 농도 기울기의 역행에서 물질을 운반시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능동수송의 조건 첫 번째는 운반체 단백질이 반드시 관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세포가 에너지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서 물질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사용해요. 그래서 나트륨은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요, 칼륨은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데요. 여기에서 주요 이온 농도를 보면 세포 안의 나트륨 농도는 세포 밖보다 훨씬 낮죠, 농도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확산으로 물질이 이동할 경우에는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나트륨이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칼륨은 세포 안이 세포 밖보다 농도가 높기 때문에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물질들은 이 능동수송이라는 이 메커니즘,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서 물질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능동수송으로 인해 이 적혈구는 나트륨 농도를 그 외부의 혈장보다 훨씬 낮게, 그리고 칼륨 농도는 혈장보다 훨씬 높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이 나와 있게 되죠. 여기에서 보면 우리 앞에서 봤지만 물질이 결합했을 때 구조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수송체 단백질, 수송체 단백질 중에서도 운반체 단백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세포가 도대체 왜 에너지까지 사용하면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작동시킬까요? 이는 적혈구가
어떤 기능을 할 때에는 용질 농도의 균형이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용질 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인데요.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온의 불균형이 유지되어야지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에너지까지 사용하면서 이런 펌프들을 작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혈구 이외에도 우리 몸에서는 소장에서 양분을 흡수할 때, 포도당, 아미노산 재흡수, 세뇨간에서 할 때, 식물의 뿌리털에서 양분을 흡수할 때나 신경세포에서 막 전이 유지 같은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할 때 이 능동수송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세포 내 섭취와 세포 외 배출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물질에 수송되는 물질들은요, 비교적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었어요. 그런데 단백질처럼 크기가 엄청 큰 물질들은 이런 수송체 단백질 등을 통해서도 세포 외에서 세포 내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어떻게 이런 물질들을 세포 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느냐? 바로 물질을 막으로 둘러싸서 소낭을 만들어서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거나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작용을 할 때는요, 역시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능동수송처럼 에너지가 사용되게 되고요. 그러면 두 기작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포 내 섭취. 세포 내 섭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들어오는 물질을 세포막으로 감싸서 소낭을 만들어서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물질의 이동 방식이고요. 이건 다시 식세포 작용 그리고 음세포 작용이라는 두 가지 작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식세포 작용 같은 경우에는요, 크기가 큰 고체 물질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일 때 일어나는 거고요.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이 아주 대표적인 작용이죠. 반면에 음세포 작용은 액체에 녹아있는 물질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킬 때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벽에서 구성하는 세포가 액체 성분을 흡수할 때 이런 음세포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반면에 세포 안에 들어있는 큰 물질을 세포 밖으로 배출할 때는요, 세포 외 배출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소낭 속의 물질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물질 이동 방식이고요. 주로 세포 안에서 합성한 물질을 밖으로 분비할 때, 이자세포에 인슐린을 합성해서 인슐린 방출할 때나 글루카곤 방출할 때나 시냅스 틈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할 때나 이럴 때 세포 외 배출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 섭취 방식과 세포 외 배출 방식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게 되죠. 그리고 세포 내 섭취의 식세포 작용, 그리고 음세포 작용, 세포 외 배출의 작용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참고로 영어로 이 내용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세포 내 섭취는 엔도사이토시스, 세포의 배출은 엑소사이토시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식세포 작용은 파고사이토시스, 음세포 작용은 피노사이토시스라고 하는데요. 굳이 선생님이 왜 이 내용을 영어로 이야기해 줬냐? 이 과정은 선생님이 영상으로 따로 하나 간단하게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영어로 제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면서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영어 단어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제시되는 퀴즈 11시 59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